자료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밸류링크의 남윤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김민 교수님 초대로 해가지고 해운기업에 계약하고 운영 업무에 디지털하고 관련돼가지고 발표를 맡게 됐는데, 사실은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선배님들, 직장 선배님들, 업계 선배님들이 많은 상태에서 제가 발표를 한다는 게 상당히 어색한, 그 다음에 또 제 과분한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 또 이 분야가 또 제가 또 비즈니스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먼저 드리기 전에 제 개인적인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이제 목포해양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경영학과 쪽, 그다음에 물류전문대학교 쪽을 같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운과 경영, 그다음에 이제 물류 쪽에 공부를 했었었고요. 한진해운에 입사를 해서 20년, 승사생활 포함해서 20년 정도 근무를 했고, 그중에서는 이제 본사에서 프로젝트 업무, 그다음에 현장에서 현장 지점장 업무를 또 4년 정도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로지스틱 쪽에서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또 IT 쪽으로 PIL하고 ONE, 그다음에 HMM의 운영 시스템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또 PMO 쪽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또 시스템 개발 업무도 이제 경험을 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선장 면허증도 이제 따가지고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물류관리사라든지 무역관리, 그다음에 유통관리 이런 쪽에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를 설명을 드린 이유는 오늘 한 것 자체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하지 않고 그런 경험하고 그다음에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 양력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 챕터로 해가지고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해운 커머셜 트레이딩 서비스, 오늘 주 메인인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또 그다음에 해운 기업의 물류 기업화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류 기업화의 관점에서 어떤 것들이 이렇게 커머셜 트레이딩 외에 어떤 것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부해질 수 있도록 더위회사의 플랫폼 서비스 사례를 통해 가지고 지금 글로벌 해운 기업들이 나가는 방향, 그다음에 물류 기업들이 나가는 방향에 밸류링크가 어떻게 플랫폼 서비스를 가지고 포지셔닝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제 대안에 대해 가지고 고찰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밸류링크는 디지털 테크 기반으로 물류 서비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드린 그런 과제들이 저희 비즈니스에 많은 부분 녹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공유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랑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분석하는 사람의 사견이라는 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를 좀 감안해가지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례를 발표를 할 때 그 사례가 인사이트를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인사이트를 가지자는 의미에서 이제 사례 발표를 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오해가 없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가 이게 관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해운이라든지 물류 쪽이라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의 생태계 참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운기업, 물류기업, 화주기업들, 조선기업들, 금융기업들이 있는데, 사실은 어느 관점에서 이 현상을 바라보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평가가 달라지는데, 오늘은 제가 해운 관점으로 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화물과 관련된, 물통과 관련돼서는 고객 관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린다는 걸 참조를 하셔가지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발표를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부분입니다. 문구에서 써놨듯이 창고랑 트럭 서비스를 판매하는 머스크의 영업사원이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스시엠페어 2021이라는 행사가 킨텍스에서 10월 6일에서 8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물류 쪽에 SCM과 관련된 업체들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제일 중앙에 있는 부스를 제일 크게 사용을 한 데가 머스크였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부스의 중앙에 머스크가 와가지고 자기 홍보 부스를 만들어놔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그 서비스 소개 항목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나와 있는 저 항목들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머스크 플로우, 머스크 스팟, 에어크레이트, CL, WND, 밸류 프로텍트, 카카오 챗봇, 그다음에 인터모더 레일, 그다음에 트레이드 렌지. 머스크는 알다시피 해운 기업이라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다시피 머스크가 홍보 부스를 만들었는데 머스크 서비스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9가지 항목의 서비스 자체가 현재 해운에서 계신 분들이 사실은 생소한 용어로 해가지고 알아들으실 그런 항목들로 해가지고 그 프로덕트를 손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난 거는 물류 기업들이 모이는 장소를 가면 사실은 해운 기업들이 참여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어느 우리나라의 여러 그 물류 그 컨퍼런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행사를 갔는데 해운 기업들이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 반면에 머스크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특히나 머스크가 이제 올해 워낙 해상 물동량이 많이 이제 증가를 하고 선복이 부족하다 보니까 로컬에서 세일즈랩들한테 사실은 선복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 세일즈랩은 성과평가를 창고랑 트럭 서비스 판매를 가지고 성과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머스크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해운 기업을 벗어나는 다른 그런 비즈니스로 해가지고 확대를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중요한 게 넘버원 기업이라고 하는 머스크, 특히나 해운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시황 분석에 대해 가지고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머스크가 왜 이렇게 다른 쪽의 비즈니스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든 자료가 수급 밸런스하고 뉴 노멀에 대한 예측입니다. 작년 코비드-19 이후로 해운 운임이 급등을 하면서 많은 해운 기업들이 사실은 수지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영업이익률이 지금 40에서 50%까지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운 역사상에 아마 이런 영업이익률을 발생을 시켰던 사례 자체가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코비드 이후에 이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해운 시황이 굉장히 오래 갈 거다. 그다음에 해운 시황이 완전히 반전을 했다. 저희가 사이클 이론으로 따지면 10년 호황주의가 다시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정말 이런 것들이 맞는지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조사를 했고요. 이게 이제 머스크가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사실은 큰 변화를 거쳤죠. 한 번은 그레이트 리세션 2008년에 있었던 리먼 사태 때요. 그다음에 한 번이 2016년. 그다음에 이제 코비드 상황 이 세 번에 걸쳐 가지고 발생을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아시다시피 선박은 한번 마켓에 투입이 되면 20년에서 25년이 전체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그러다 보면 20년 동안, 25년 동안에 공급이라는 게 발생을 하면 계속 무역적으로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또 보시다시피 빨간 선으로 나온 게 공급의 증가 곡선입니다. 2003년도를 제로 100이라는 포인트로 놨을 때 공급 자체가 그것보다 지금 약 400% 정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수요 자체는 290%, 280% 정도 늘어났습니다. 2.8배요. 그 정도로 늘어나는 게서 2025년이라는 것을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노란색으로 나타난 CCFI는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해버렸죠. 2020년 이후에 1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사실은 2.2배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03년도 비교해가지고 연료비는 2.4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늘어난 반면에 운임 자체가 폭등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굉장히 시황이 좋은 반면에 전체적으로 늘어난 공급, 수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시황 자체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퀘스천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 곡선 내에서는 빠져 있는 몇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슬로우 스티밍으로 인한 선복의 감소분 한 10% 정도 된다고 하죠. 그다음에 요즘 그 미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럽 쪽에 그 터미널 적체, 요즘 싱가포르 쪽에서도 터미널 적체가 발생하는데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정시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또 선복이 좀 선복이 감소되는 그런 영향. 이런 영향 빼고 실제적으로 수치상으로 공급량이 늘어난 그런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영향을 봤을 때 향후에 특히나 저희가 선복이 급속도로 증가한 2000년도 초중반, 그 다음에 2015년, 그 다음에 2023년 이렇게 증가를 한 이후 시점에 해운 시황이 폭락했던 그런 사례를 봤을 때 향후 해운 시황이 얼마만큼 좋게 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퀘션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운 시황이 좋아졌다라고 하니까 해운 시황이 좋아진 것에 대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수지 개선이 됐는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수지 개선이 됐는지를 한번 이제 선사별로 해가지고 알파라이나 잔을 가지고 분석을 해본 겁니다. 오해를 하시지 않도록 2018년서부터 뚜루룩 해봤는데요. 2020년 2, 4분기까지는 거의 전선사들이 사실은 대등한 형태로 해가지고 이미 그 RPB라고 하는 그 박스당 레비뉴 자체가 이제 유사하게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있다가 3, 4분기 때부터 2020년 3, 4분기 때문에 급속도로 이제 증가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거로 보면 빨간 선에 있는 회사가 누구냐면 HMM입니다. HMM의 수지가 되게 좋아졌죠. 좋아졌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RPB, 레비뉴 자체를 굉장히 급속도로 올렸다라고 해가지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반면에 뭐 포스코라든지 그다음에 머스크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약 한 7, 800불의 갭을 보일 정도로 RPB 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나오는 RPB 자체가 사실은 영업적으로 보면 저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HMM의 수지가 좋아진 것 자체가 RPB 자체가 굉장히 개선이 되면서 했다는 것. 다만 이 RPB 자체가 저렇게 개선이 되는 게 해운 영업하시는 분 아시다시피 저게 영업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가는 거에서 굉장히 리스크가 많은 그런 항목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리스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뉴노멀 시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이 수요를 통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영업 경쟁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보면 얼마만큼 많은 화물을 확보해서 선적을 했냐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반증을 보여드리는 장치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일 윗단에 있는 것 자체가 코스코죠. 코스코 자체가 사실은 제일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코스코 자체는 뭐 선복 자체도 물론 많죠. 선복 자체도 많지만 이 카보타지 룰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중국 내륙 내에 이동 화물을 워낙 많이 처리를 하다 보니까 머스크보다도 훨씬 더 높게 그 화물 선정량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등으로 나타나는 거 머스크, 그다음에 뭐 CMA, 그다음에 합방, 밑에 있는 게 HM입니다. 뭐 이거는 뭐 선풍량 자체랑도 당연히 영향도가 같이 가져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HMM의 사례입니다. HMM이 영업을 되게 잘해가지고 수지가 되게 좋아졌다라고 신문지상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반증으로 보시면 HMM이 선복을 투입을 하기 시작한 게 작년도 4월 달입니다. 예. 2만 4천짜리 TU짜리를 투입한 게 작년도 2, 4분기서부터였고요. 올해 들어가지고는 다시 14,000짜리를 투입을 해가지고 선복을 늘렸죠. 근데 선복을 늘린 반면에 실제적으로 선정량 자체는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도리어 2019년 대비보다는 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미난 거죠. 선복량을 늘렸는데 선정량은 떨어졌다. 이렇게 단위가 10만 띄우기 때문에 단위가 100, 죄송합니다. 이 단위 자체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10만 띄우였던 것 같습니다. 10만 띄우, 분기당 10만 띄우 정도였는데
98만 5천 TU를 지금 선적을 했는데 작년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보다 이제 선정량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HMM이 선정률은 떨어진 반면에 PB가 올라가면서 수지 자체가 굉장히 개선됐다. 근데 다른 회사들은 그거보다는 약간 슬라이트하게 약간 올라가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랑 다른 해운기업하고 HMM의 영업 자체가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태에서 이런 시황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해운기업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업이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거를 이제 말씀하셨던 분이 라스 옌센 씨가 라이너 시핑 2025를 만들면서 이렇게 그 목표를 23장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하셨던 걸 아마 다른 책을 또 다른 분들 통해 가지고 아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생존을 넘어 번영이라는 거에 이거 카테고라이즈 좀 시켜보니까 약 3가지 카테고리로 좀 구분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영업하고 판매 채널과 관련된 얘기들이, 두 번째는 원가 경쟁력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얘기가 이렇게 라스엔센 씨가 만든 그 책자에 보면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라스엔센 씨가 저 책자는 머스크 사례를 가지고서 만들었었죠. 물론 또 라스엔센 씨가 머스크를 떠난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내용이 맞다라는 것 자체에서의 큰 의미를 둘 수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머스크가 생각하는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요소가 저렇게 3가지 요소가 있다. 그중에서 첫 번째가 영업하고 판매 채널의 확대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고민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해운 산업이라고 하면 생태계가 되게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운기업이 있지만 타주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기업, 유통기업, 무역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카운터파티라고 할 수 있지만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물류기업도 있고, 항만물류기업, 그 다음에 조선기업, 대륙운송기업, 이런 생태계 내에 해운이라는 산업 자체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운 산업이 잘 되자라고 얘기를 하면, 해운 산업이 돈을 벌자라고 하면 실제 그 해운 산업에다가 운임을 제공해야 되는 제조유통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손실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해운기업이 수혜를 못 내면은 제조유통기업은 사실은 매출액과 수익이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트레이드 오프 상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나라는 사실은 제조유통도 굉장히 중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운기업도 중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해운기업만의 관점, 제주유통만의 관점이 아니라 이 트레이드오프 기능을 어떻게 최소화시키면서 상생의 방안, 그 다음에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운산업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해운산업이 잘 돼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나머지 산업 자체에서 사실은 마이너스 되는 그런 얘기의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보다는 어떻게 하면 상승의 기회를 만들어가느냐 자체가 훨씬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는 이제 벌크선보다는 컨테이너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벌크선은 아시다시피 COA 계약으로 이제 처음에 도입 시서부터 이제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팟 계약을 하더라도 굉장히 여러 화주가 아니라 이제 단독 화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약이 체결되는 반면에, 컨테이너는 굉장히 여러 화주들을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기 때문에 컨테이너 중심으로 영업을 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컨테이너 전기선 영업의 특징은 전통적인 파이프라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 기업이 본인들의 영업 직원이나 대리점, 부킹 대리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고객들한테 운임하고 선복 자체를 제공을 하고, 고객들이 그것을 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고 부킹을 통해서 선적하는 이런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통적인 컨테이너 전기선 영업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컨테이너 전기선 영업은 굉장히 일반 영업하고 좀 상이한 업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CRM 시스템을 해운 기업이 아니고 일반 기업에 계신 분들은 CRM 시스템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CRM 시스템하고 해운 기업이 매치가 되지 않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해운은 영업이 2번에 걸쳐가지고 일어납니다. 한 번은 컨트랙트,
계약 체결과 관련된 이제 영업이 일어나고요. 하나는 로딩과 관련된 영업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컨트랙트 영업이 특히나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CIF보다는 FOB. 그러니까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아시아 국가에서 선적하는 화물에 대해서 미국하고 유럽에서 영업이 이루어지고 선적 오다를 아시아에다가 주는 그런 FOB 영업 같은 경우에서는 컨트랙트 자체가 어디에서 체결이 되냐면 해외에서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거기에 있는 해운기업의 영업사원들이 사주를 방문해서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계약이 체결하면 그 계약 결과를 오리진이라고 하는 아시아 쪽에다가 아시아 세일즈 랩한테 알려주면 그 아시아 세일즈 랩이 로컬에 있는 해당되는 그 기업의 물류팀이라든지 아니면 대리점을 통해 가지고 로딩과 관련된 선정 영업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컨트랙트랑 로딩이 동일한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도 있지만 이렇게 FOB 비중, 특히나 원양 비중이 많은 회사들은 그렇게 컨트랙트와 로딩이 지역이라든지 시점이 다르게 체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컨트랙트는 좀 장기적으로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 미주 SC 같은 경우는 연간 단위로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뭐 유럽 쪽으로 가는 그 운임 같은 경우는 뭐 3개월, 6개월, 뭐 연간 이렇게 체결하는 반면에 아시아 쪽은 단기적으로 체결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플래닝과 컨트랙트, 그다음에 로딩이라는 이 세 가지 관점의 영업 활동이 해운에서는 발생을 하고 있다. 그 이후에 선적이라는 결과물이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반 기업 영업 활동과의 또 차이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반 기업은 계약이라는 것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영업의 성과를 관리하는 반면에 대다수 해운 기업들은 실제 계약은 별도로 체결하고 실제 선적 기준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데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계약하는 부서와 그다음에 선적하는 지점 자체가 상이할 경우에는 누가 성과를 가져가냐, 이 성과를 그쪽에다 다 가져가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쪽의 이슈가 좀 발생을 하고 있다. 단 컨트랙트 기준과 로딩 기준으로 보면 100대 100이라는 전체 물량은 동일한데 이것을 누구 중심으로 관리하냐에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국가나 지역별로 영업 직원들의 이제 영업 활동이 좀 상이하다는 거. 그래서 미주나 주 같이 FOB 비중이 높은 데서는 계약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시아는 주로 선적 중심. 중국이라든지 한국, 그다음에 베트남에 있는 세일즈 랩들은 선적 활동 중심으로 해도 영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국가별로 자국 내 계약 화물 비중에 계약 화물의 선적 비중이 좀 차이가 난다. 한국이 약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우리나라 계약에 우리나라 선적이 한 5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중국 같으면은 20대 80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계약한 것이 선적이 되는 게 한 80%, 국내에서 계약해가지고 선적되는 게 20%. 그래서 생산 공장의 역할을 하는 국가에서는 외국에서 계약하는 비중이 훨씬 더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B2B 기업하고 상이하게 영업 활동이 발생되고 있는 게 롱텀 컨트랙트도 있고 숏텀 컨트랙트도 존재한다. 그래서 요즘 특히나 이제 운임이 굉장히 급변하다 보니까 요즘은 사실 운임 자체가 주간 단위로도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숏텀으로 체결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고객군 자체가 수만에서 수십만까지, 원형 기업 같으면 관리하는 고객군 자체가 몇십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객군이 많다는 거. 그다음에 고객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명칭이 송화인, 수화인, 노티파이, 뭐 BCO, 뭐 포워더, MVCC 아주 굉장히 여러 종류의 그런 고객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운 기업에도 파레토 법칙하고 롱테일 법칙이 굉장히 심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라고 하면 모든 고객이 같은 고객이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예를 들어봤는데요. 제가 H해운에 한진해운에 있을 때 고객 분석 자료를 하나 만들었던 그런 자료입니다. 얼마만큼 고객 자체가 중대형 고객의 비중이 높은지를 봤는데 임의적으로 잘라봤습니다. 그래서 80대 20 법칙이니까 80%를 점유하는 사람들의 비중을 가지고 역산을 해가지고 하니까 대형 고객이라고 하는 연간으로 6,000TU 이상을 선적하는 화주가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용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연간으로 한 900TU 정도까지 선적하는 화주의 비중이 5%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94%가 나머지 매출액의 20%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평균 선적량이 35T였어요. 연간 35T. 연간당 1TU도 되지 않는 그런 화물을 선적하시는 분들이 전체 고객 숫자의 94%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94%의 고객마저도 해운기업은 어떻게 영업을 하냐면 오프라인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해운의 세일즈 랩들이 별도로 찾아뵙고 거기에다가 운임을 오퍼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선적하는 과정. 물론 이제 일부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전화라든지 통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데서는 아직도 오프라인에서 면대면 영업을 통해 가지고 선적하는 비중이 저렇게 94%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일반 해운기업도 아마 보시면 한 90% 이상의 화주들이 주간당 1TU도 안 되는 화주들의 비중이 아마 90% 정도는 넘게 이렇게 차지할 것 같습니다. 이런 화주들이 언제나 영업의 생산성에는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온라인 세일즈와 관련된 거에서 일반화의 오류가 하나가 있습니다. 온라인 세일즈를 하게 되면 모든 고객들한테 온라인에서 판매할 거냐, 이런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온라인에서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의 대상은 뭐냐면 CRM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앞장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대형 고객이나 중형 고객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구조가 아니라 소형 고객들. 근데 한국의 소형 고객들은 사실은 물류나 포더를 통해 가지고 영업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벌써 글로벌에서는 온라인 판매를 통해 가지고 이런 소형 고객들 숫자는 굉장히 많지만 매출 비중이라든지 물량 비중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세일즈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런 관점에서 온라인에 이제 커머셜 플랫폼이 도입되지 않나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구조 자체는 아까 오프라인에서 세일즈랩이나 그다음에 총대리점이나 부킹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운임하고 선복을 제공하는 것 자체를 온라인에서 제공을 하고 판매자랑 구매자 양쪽을 연결해 드린다. 요 구조로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특히나 거래 중심의 플랫폼은 딱 구성원들이 딱 세 파트입니다. 하나는 판매자, 하나는 구매자, 그다음에 플랫폼 운영자. 요 구조로 되어 있고, 판매자라고 하실 수 있는 게 해운기업만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운기업을 통해 가지고 사실 운임을 받아 가지고 판매하실 수 있는 복합운송기업, 포워더라든지 MOCC 이런 분들도 판매자로서 참여를 하고 계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아주 장시간에 걸쳐 가지고 배경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네. 해운 커머셜 트레이딩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CSC가 머스크의 자료를 가지고서 작년에 이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러면서 머스크에서 53%의 쇼트텀 부킹을 53%를 온라인에서 받았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자료고요. 전체 볼륨의 25%를 온라인에서 트랜잭션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자료입니다. 머스크에서 말하는 25%면 전체 볼륨이 얼마냐면 한 700만 티 정도 됩니다. HMM이 연간 핸들링 볼륨이 한 400만 티 정도 되니까요. 현대상선 HMM의 2배수 정도의 물량을 온라인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머스크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머스크 스팟을 통해서 거래하는 게 41% 정도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시기가 왔지만 DHL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매출액 자체가 저렇게 65% 정도 증가했다. 이게 온라인이라든지 디지털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하면서 이렇게 개선이 됐다라는 얘기를 실제적으로 외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기라고 하는 코비드가 위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위험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기회, 어느 기업한테는 잘 살려나 가지고 기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례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세일즈를 하고 있는 그 현황을 좀 보면요. TI 리포트를 보면은 전체 49% 정도의 시퍼가 이제 온라인에서 경험을 한번 지속을 했었고, 2023년도까지는 한 19% 정도가 온라인에서 거래가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발행된 게 2019년입니다. 2019년이다 보니까 사실 코비드 이전이죠. 저희가 이커머스도 사실은 예전에는
50, 60 세대 이후 분들은 사실 이커머스를 이용하시지 않다가 코비드 이후에 사실 온라인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던 그런 것처럼 아마 코비드를 통하면서 18.7%라는 것 자체는 훨씬 더 많은 숫자에서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이 비중 자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은 20개의 프레이포워더, 글로벌 프레이포워더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온라인에서 거래하는 그런 업체가 2015년에 3개 업체에서 2019년에는 11개 업체로 확대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라는 것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반면에 외국에서는 굉장히 큰 비중 자체가 사실은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어느 정도의 비중이 온라인을 통해서 거래되냐라고 물어보면 아까 80대 20 법칙,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런 자료를 근간으로 했을 때 소형화주들, 그 다음에 트랜잭션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20% 정도가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대상이 아닐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운 기업들은 커머셜 트레이딩을 어떻게 도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장표 부분입니다. 이건 역시도 2019년 자료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업데이트가 많이 됐을 것 같고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이 온라인 서비스 자체를 확대를 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서 보시는 것과 좀 작아가지고 제가 오른쪽으로 좀 확대를 했습니다. 해운기업이 커머셜 트레이딩을 하는 게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을 해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shipping 스케줄, 해운의 스케줄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근데 보시면 탑텐 캐리어들이 다 제공을 하고 있죠. 뭐 스케줄 제공하지 않는 그 해운 기업들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케줄 자체는 모든 기업들이 다 이제 모든 커스터머에다가 다 제공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이제 파란색,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쿼테이션 포 어베이더블이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7개 선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웹을 통해 가지고 견적하고 네고시에이션을 진행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요거 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냐면 소형화주가 아니라 중대형 업체들. 그래서 예전에 계속적으로 면대면을 하면서 운임의 네고시에이션을 했던 것 자체를 편하게 온라인에서 그 네고시에이션을 진행을 하면서 업데이트 시키면서 서비스를 하는 게 이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대형 커스터머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네고가 끝나고 고객이 운임을 승인을 하면 이제 운임에 대해 가지고 파일링을 하는 그런 단계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세개 업체만 서비스를 합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스턴트 쿼테이션입니다. 이게 사실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방식을 굉장히 적은 업체들이 굉장히 적은 해운기업만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운임을 오픈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오픈 테리프를 갖다가 운임을 오픈하고 그 운임에 대해 가지고 승낙해 가지고 선적하시는 분들은 바로 선적이 가능한 별도의 네고시에이션 과정이 없이 오픈 테리프를 그냥 사용하도록 만드는 게 인스턴트 쿼테이션 그런 방식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픈 테리프 자체의 수준 자체가 마켓에서 공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적은 기업들만이 저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새 업체들이 다 유럽 업체들입니다. 유럽 업체들은 사실은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빠르게 저거를 적용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HMM이 쿼테이션 포 어베이러블까지는 요번에 오픈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인스턴트 쿼테이션은 아직 저희랑 같이 하는 이제 몇 개 업체 외에는 이제 인스턴트 쿼테이션을 국내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 그만큼 운임에 대해서 마켓에 오픈되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부담스러워하는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래 방식 자체는 오프라인에서 거래하는 것 자체를 온라인으로서 했다는 것 자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영업사원이 운임을 오퍼하고 고객이 그걸 승인하는 과정 자체를 온라인에서 직접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 이 정도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글로벌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냐면 글로벌에는 해운이나 물류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들이 모델 50 컴퍼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거보다 훨씬 더 많이 특히나 요즘은 한국에서도 몇 개씩의 그런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하실 수 있도록 뒤에 그 URL을 다 적어놨는데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면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벌써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운기업의 참여, 해운기업의 운임이 정보가 노출이 돼야 되다 보니까 해운기업이 이런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선복, 자기의 운임 자체를 판매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더 많은 화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업의 채널을 확대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플랫폼 서비스 자체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머스크 트윌 외에 이제 프레스포트라는 회사가 참 의미 있는 회사인데 미국에 있는 온라인 포워딩 회사입니다. 프레스포트가 투자금을 유치하기에 2조 정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2조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이제 손정혜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 펀드에서 이제 투자를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2조 정도라는 투자를 받을 정도로 플렉스포트가 굉장히 이제 마켓에서는 리더급으로 통하고 있고 플렉스포트에서 나오는 운임 기수들 요즘 공개되는 걸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플렉스포트 자체는 온라인 포워드 역할도 하지만 그런 그 리서치 그다음에 마켓 데이터 쪽에 그런 사업자들이 굉장히 폭넓게 하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립니다. 플랫폼 기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 플랫폼 기업이 많다 그래가지고 이 거래 구조가 동일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래 구조가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 거래 구조가 좋냐 나쁘냐에 따라 가지고 이 기업이 오래 갈 수 있냐 조금 비즈니스 패턴이 좋지 않다 이런 쪽에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오른쪽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 부분에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는 여러 가지만 거래 유형이 다 다릅니다. 어떤 업체는 중개를 하고요. 어떤 업체는 주선을 하고 어떤 업체는 대행을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개랑 주선의 역할은 굉장히 차이가 있죠. 중개는 단순하게 연결만 해주고 주선은 본인의 이름으로 별도로 선화증권이라든지 증서를 발행하는 형태가 이제 주선의 형태고 그다음에 면허 자체도 이제 차이가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얘네들이 수익화를 어디서 차지하고 있는지를 이제 좀 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은 거래라는 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료 서비스, 정보 제공이라든지 비지빌리티라든지 이런 무료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 반면에 국내 플랫폼 기업 중에서는 이런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업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런 기업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거의 대부분 커미션과 마진에서 영역에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 일부 기업 같으면은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핀테크, 그다음에 블록체인이나 AI, 그다음에 빅데이터 사업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커미션과 마진 외에 미래 성장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이 거래 구조를 왼쪽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플랫폼 자체는 판매자랑 플랫폼 운영자, 구매자 이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판매자가 누구냐, 그다음에 플랫폼 운영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이 거래 구조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두 개는 실제 플랫폼 운영자가 개별 기업입니다. 판매자 개별 기업이 실제 플랫폼을 운영하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해운기업, 하나는 물류기업입니다. 해운기업의 사례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머스크 같은 사례고 네, H&M 사례 이런 것들이 해운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물류기업의 온라인 플랫폼 사례는 삼성 SDS의 첼로의 케이스 그다음에 DHL이라든지 생커 이런 케이스들이 물류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을 해가지고 고객한테 판매를 하는 구조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5가지 케이스는 공용 플랫폼의 케이스입니다. 공용 플랫폼은 뭐냐면 본인이 실제적으로 물류기업이나 해운기업이 아닌 상태에서 판매자의 레이트나 선복을 받아가지고 구매자랑 연결해 주는 그래가지고 굉장히 여러 판매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는 중개형도 있고 중개형 중에선 판매자가 해운기업인 경우, 판매자가 물류기업인 경우가 이제 구분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주선형, 그 다음에 웹부킹만 하는 형태, 그 다음에 밸류링크 같이 중개랑 주선과 대행을 다 같이 해주는 그런 형태로 돼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돼 있고 거기에 보면 제가 숫자를 좀 써놨습니다. 이 숫자의 개념은 숫자가 하나인 경우에는 고객이 구매를 할 때
마진이 한 번만 붙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숫자가 미래하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마진이 두 업체를 통해서 붙었다는 거고, 3으로 되어 있는 거는 사실은 마진이랑 커미션이 세 번이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구매자 입장에서 3이라는 숫자가 붙어져 있는 그런 거래 구조는 사실은 제일 높은 물류비 자체를 나타내고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그냥 우리가 쉽게 플랫폼 서비스 업체다라고 했을 때도 이렇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운영 플랫폼과 개별 기업의 플랫폼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냐면, 해운 기업이나 물류 기업이 직접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유지를 하면 어, 본인들이 이제 오픈할 때는 굉장히 많은 구매자들이, 기존에 없던 구매자들이 이제 참여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기존에 본인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던 그런 고객들이 들어가지고 거래를 하는 구조라고 한다라고 하면, 공용 플랫폼은 구매자라든지 판매자가 굉장히 여러 업체에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오픈성이 있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 저희가 노트북을 하나 사더라도 애플의 오프라인 매장을 가서 살 수도 있고요. 용산 전자상가를 가서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11번가라든지 아니면 쿠팡 같은 온라인몰에서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로열티를 중시할 거냐, 아니면 내가 오프라인에서 보면서 살 거냐,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사기가 귀찮으니까 내가 온라인에서 여러 업체를 가지고 쇼핑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비교 분석하면서 살 거냐, 라는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운기업이 오프라인에서 세일을 했던 것, 그 다음에 해운기업이 본인이 만든 온라인 플랫폼에서 하는 것, 그 다음에 공공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향후에서는 상호 병립하면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해운 커머셜 트레이딩 서비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커머셜 플랫폼을 넘어서는 비욘드 커머셜 플랫폼이라는 주제 자체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은 사실은 이 분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플랫폼을 얘기를 하면 사실은 커머셜 플랫폼을 굉장히 많이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알고 계신데, 사실은 커머셜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본인의 한복과 우림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한자라고 한다면, 실제 물류기업들이 나가고 있는 방향은 오퍼레이션이나 데이터 플랫폼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 오퍼레이션이나 데이터 플랫폼은 단순하게 플랫폼의 분야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플랫폼은 클라우드라는 것 위에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 빅데이터 분석, AI나 5G,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다 같이 조합한 그런 운영 플랫폼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연스럽게 디지털 전환이라는, 아니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분야가 사실은 플랫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면서 분야에서 좀 선두주자를 가진 업체들이 좀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오퍼레이션 플랫폼이나 데이터 플랫폼이 중요하냐를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해운기업이 물류산업 진출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굉장히 늦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사실은 물류산업의 진출을 제일 먼저 한 업체는 사실 제조기업입니다. 저희 나라가 이자물류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자물류 업체들의 모기업들은 다 제조기업입니다. 삼성전자, LG, 그 다음에 타이어 업체들, 다 물류업체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조기업들이 본인들의 물류 서비스 자체로 별도의 사업화를 만든 게 제조기업이 물류기업하고, 두 번째로 이제 나간 것들이 이제 유통기업입니다. 그래도 유통기업이 본인들의 물류 서비스를 하기 위해 가지고 유통기업들이 뭐 나간 사례들이 보시면은 뭐 아마존 케이스도 그런 거고요. 우리나라의 쿠팡 요번에 이제 미국에 상장할 때 100조를 평가받으면서 사실은 쿠팡의 이제 풀필먼트 센터 그 역량 때문에 사실 그렇게 높게 평가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형태로 가지고 유통기업들이 또 물류기업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게 이제 해운기업들이 물류기업화로 이제 확장되는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해운기업들이 물류 서비스로 확장을 하는 과정 중에서 굉장히 큰 차이점이 또 나타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해운기업과 국내 해운기업들의 물류기업화라는 관점 자체가 좀 상이하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오른쪽에 퀘션 마크를 붙여놨는데, 어,
아시는 것처럼 해운 기업들이 이제 확대를 하는 과정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게 이제 선복의 확장 문제입니다. 선복을 확장하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물류기업화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물류기업화에서 어떤 물류기업화냐면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분야는 항만 터미널 분야입니다. 그래서 터미널 사업을 진출하다든지 터미널의 배후진 CY, ODCY, PFS 이거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진출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글로벌 해운 기업은 사실은 이 분야가 아니라 실제 종합물류기업으로서의 물류기업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만 물류기업으로의 종합 물류기업화와 그 다음에 종합물류 서비스로서의 물류기업화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냐면요. 항만 물류 서비스는 고객이 누구냐면 그 판매 대상이 누구냐면 선사들이다 보니까 선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고 해운 기업과의 라이프 사이클을 같이 가지고 가는 반면에 종합물류 기업은 판매 대상이 누구냐면 사주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옛날에 해운 서비스만을 제공하던 게 더욱 다양한 물류 서비스로 제공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더 많은 물량을 확장하는 과정 중에 종합물류화를 추진하고 있는 게 외국 글로벌 해운 기업이라고 하면 국내 해운 기업은 종합물류 기업화보다는 항만 물류 쪽에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례로 보실 수 있는 게 뭐냐면 머스크 사례입니다. 머스크 사례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 분들이 머스크를 선사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사실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판단을 하고 계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머스크는 벌써 2018년에 TPM 미팅에서 쇼레조코가 벌써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네는 인테그레이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가겠다. 로지스틱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가겠다. 그러면서 해상 운송만이 아니라 내륙 운송, 물류, 디지털 서비스, 재정, 보험, 금융하겠다라고 벌써 2018년에 선언을 했어요. 근데 2018년에 저렇게 선언하고 나가지고 머스크 자체가 굉장히 급속도로 해가지고 물류 쪽의 서비스를 굉장히 확장을 해나가면서 투자 쪽을 물류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스럽게 선박 투자가 축소가 돼버렸죠. 선박 투자를 축소한 이유 자체는 뭐냐면 본인들의 서비스 중에 이제 선박이라는 거, 해상 운송은 하나의 카테고리인 거지 더 이상 메이저가 아니다라고 내부적으로 평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2만 TU 이상의 추가적인 대형 선박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가 요번에 그나마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하면서 좀 대형 선박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아마 향후에 머스크는 계속 그 글로벌 순위에서 계속 떨어지는 것 자체를 용납해 나가면서 다른 쪽의 투자를 계속 진행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머스크 자체는 사실은 고객군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기네들 서비스 산하에 이제 넓히고 가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신규 고객을 획득하는 비용이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비용이 한 6배 정도가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냐면 기존 고객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매출액을 거기서 발생을 시킨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정도의 비용 세이브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머스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객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해상 운송만이 아니라 내륙 운송, 물류 서비스, 디지털 서비스, 그다음에 재정이나 보험, 금융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으로 전환이 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플라이 체인, 공급 사슬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급 사슬을 얘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제품의 이동에 대해서만 공급 사슬을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벌써 글로벌 공급 사슬에서는 제품을 넘어선 정보, 자금이라는 부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가 다 글로벌 공급 사슬 관리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제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글로벌 기업들은 정보, 자금 이 분야에서도 서플라이 체인을 관리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정보 부분, 데이터 부분도 사실 중요하지만 아까 이동현 부사님 계시지만 이 자금이란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지금 보면
해운 기업을 얘기를 하면 선박 투자가 자금 투자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외국 기업들은 선박 투자가 아니라 물류에서 발생되는 모든 페이먼트 자체를 이 자금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보면 이커머스들이 사실은 SCF 서플라이 체인 파이낸스를 많이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업화를 많이 했는데 사실 물류기업 역시도 이커머스에서 그 판매자랑 구매자 간에 자금을 돌리는 것처럼 만약에 물류에서 그 서비스 차지 자체에 자금을 갖다 돌린다라고 하면 사실은 하나의 큰 서비스 카테고리가 될 수 있죠. 물류 아까 머스크 자체가 재정이나 보험, 금융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자금의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외국 기업들이 가져가고 있는 글로벌 공급사성 관리에는 단순하게 제품의 이동만이 아니라 정보랑 자금의 이동까지도 관리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 이유를 나타내는 게 해당되는 작품입니다. 물류 서비스가 막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예전에는 제조사가 존재하고 유통사가 존재했지 않습니까? 이게 전통적인 오프라인 커머스입니다. 온라인 커머스가 이커머스가 많이 활성이 됐다고 해서 오프라인 커머스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지금 한국 같으면 한 35%가 이커머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65% 정도가 이제 오프라인 커머스입니다. 백화점이나 마트, 편의점, 소매점 아직 이용하시죠? 오프라인 커머스의 방식은 이렇게 거래가 됩니다. 제조사가 있고 제조사가 유통사가 지정하는 창고, 디스트리뷰션 센터라고 하는 데까지 입고가 시키면 제조사의 역할은 끝이죠. 유통사는 거기에 들어온 그 화물을 브레이크다운 해가지고 각 스토어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스토어를 가가지고 직접 구매해서 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업체가 세 군데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운송하는 화물 단위가 제조사의 경우는 컨테이너나 ULD 단위로 운송이 되는 반면에 유통사는 팔렛이나 손박스 단위, 개인 같으면 제품 단위에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 이커머스가 들어오면서 물류가 막 바뀌고 있습니다. 뭐냐면 풀필먼트라고 DC가 없어지고 풀필먼트 센터라는 것 자체가 중간에 들어섰고요. 풀필먼트 센터에서 이커머스에서 거래가 되면 풀필먼트 센터에서 고객한테 가는 것 자체를 라스트마일 서비스라 해가지고 그거를 풀필먼트에서 일괄 서비스를 해줍니다. 근데 풀필먼트 서비스가 완벽하냐? 그건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90%가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풀필먼트 입고되기 전 해외 공장에서 풀필먼트 센터까지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센터에서 고객까지 가는 것, 또 여기에서 또 역기구 모델은 국내 고객한테 가는 게 아니라 해외에다가 해외 수송으로 판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해외까지 보내는 것. 이 모든 서비스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셀러라는 사람입니다. 이커머스에서 판매하기 원하는 셀러 자체가 이 모든 구간에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류 서비스를 하는 업체는 구분이 되어 있지만 관리 주체는 셀러입니다. 돈을 주는 주체는 셀러. 그러다 보니까 셀러가 이거를 원하는데 국제운송 과정에서 컨테이너 박스로 했던 것 자체가 고객한테 가는 시점에서 개품으로 바뀝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관리가 되는데 수입만 해도 복잡한데요. 우리나라 이커머스 기업은 해외 판매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를 해외에서도 받게 돼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풀필먼트 서비스 업체는 해외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해외 풀필먼트 업체를 따로 고용을 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들어오지 않고 사실은 삼국에서 만들어서 삼국으로 판매하는,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화에서 판매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거기에 직구, 역직구라는 모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을 물류라는 업체한테 관리를 하기를 원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테이너 박스 하나에 예전만 해도 웨어하우스나 디스트리뷰션 센터에서 팔레트나 박스 단위로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 하나에 팔레트로 보면 20개, 팔레트 하나에 박스로 보면 20개가 올라가면 400개수로 숫자가 확대되는데 요즘은 풀필먼트 센터로 들어가는 순간에 이게 피스 단위, 제품 단위로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박스 안에 50개 정도의 상품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컨테이너 박스 안에 2만 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고객은 컨테이너 박스 하나 숫자서부터 2만 개 자체를 데이터로 연결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받기를 원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옷을 입고 계신데 이 옷 자체가 색깔이 다 다르고 사이즈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박스 안에는 그냥 니트 한 박스, 컨테이너 박스 하나가 수입됐습니다라고 신고를 하지만 풀필먼트에서 고객한테 갈 때는 이거의 파란색의 배고 사이즈의 남성복 이런 형태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2만 개라는 데이터를 관리를 고객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물류사한테 요청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현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해운 기업이 물류 서비스로 확대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 화주 기업한테서 받은 오더 자체를 여러 물류 기업한테 연결을 하고 그것을 본인이 받아가지고 화주 기업한테 주는 하고 통합 관리 시스템하는 것 자체가 해운 기업한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는 견적 관리, 운송 관리, 그다음에 정산, 인보이스, 뭐 통합 재고, 운영 실적 이런 것 자체를 해운 기업이 통합 물류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는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류 기업이 물류 서비스로서의 확장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떤 부분이냐면 운영 플랫폼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물류 기업들한테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기술을 얘기하면 이 왼쪽에 있는 뭐 IT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화물 추적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필먼트 서비스를 합니다. 스마트 공장, 스마트 물류센터를 합니다. 무인 차량 도입합니다. 뭐 배달용 로봇 도입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화주 기업들은 사실은 아이돈 케어 항목입니다. 물류센터에서 자동화가 돼 있고 로봇을 쓴다 해도 화주사들이 들어가서 보지를 않기 때문에 결국은 화주 기업들은 물류 기업의 내부적인 저런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기술 자체가 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않고 있고 물류 기업이 그런 화주 기업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이것에서 어떻게 개선할 거냐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현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플랫폼 서비스 업체, 외국도 동일하지만 우리나라 플랫폼 서비스 업체들 아마 뭐 생소하신 업체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플랫폼 서비스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서플라이 체인에서 그분들이 서비스하는 카테고리를 좀 나눠봤어요. 보면 인랜드 트랜스포테이션, 커스텀 클리어런스, 아니면 국제 운송, 아니면 풀필먼트나 웨어하우스 서비스. 이렇게 서플라이 체인 중에서 일부분만을 이렇게 서비스하는 그런 형태를 가져가고 있으면서 아까 앞장에서 말씀드린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관점하고는 굉장히 차이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제일 이 서비스 잘하는 업체가 SDS의 삼성 SDS의 첼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첼로, 첼로 스퀘어, 첼로 트러스트, 디지털 서비스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첼로 서비스마저도 사실은 이제 한계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첼로가 SDS의 첼로 자체가 굉장히 어드밴스드 되는 기술인 반면에 사실은 물류기업으로 본인이 물류기업의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중립성의 이슈가 사실은 첼로에서는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데이팅 협업의 툴로서는 첼로가 아직 많은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관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에서의 운영 플랫폼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이 케이스가 아마 삼성 케이스랑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통합 운영 플랫폼을 만들었냐면 DHL의 아그이라는 서비스는 이 모든 화주사랑 아그이라가 연결이 되어 있고 물류기업하고 DH 아그리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쪽을 접목을 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삼성 SDS 첼로랑 동일한 거 아닙니까?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아그이라는 데이터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사들이 아그이라의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DHL은 자기의 고객 정보, 자기의 운영 정보를 물류사한테 오픈을 해주면서 그 물류사들이 그걸 통해서 본인들이 영업을 하거나 운영 개선을 할 수 있는 또한 서비스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운영체제는 이렇게 통합관리체제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다른 면에서는 상생의 관점에서의 운영체제를 가져가고 있는 게 DHL의 아그이라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네, 머스크 사례를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 머스크 거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장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머스크 플로우, 머스크 스팟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서비스를 갖다가 SCM 페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요 상태입니다. 머스크는 지금 현재 430만 TU를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이 17.3%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엔드투엔드 통합 로지스틱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공장에서 고객에 이르는 모든 구간 거기에다가 무역까지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운송, 항공운송의 통합 물류 서비스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게 머스크의 전략입니다. 그러면서 해상운송의 오프라인, 해상운송의 온라인, 국제물류의 오프라인, 국제물류의 온라인, 이커머스의 온라인 이커머스 기업을 본인들이 지금 인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 디지털 플랫폼하고 디지털 전환과 관련돼 가지고 트레인드렌즈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그다음에 핀테크, 빅데이터, 해상구업, 이도큐멘테이션, 식품 블록체인까지 서비스를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스크를 아직도 해상 운송 기업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머스크의 일부분만을 보시는 거고요. 벌써 머스크는 국제물류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고요. 국제물류를 하다 보니까 이 굉장히 길어진 서플라이 체인을 본인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디지털 전환과 관련 기술들을 본인들이 내재화시키는, 그래서 직접 인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통해 가지고 엔드투엔드를 연결해 나가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결하는 데이터를 연결하는 방법론으로 트레이드렌즈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연결해 나가고 있는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트레이드렌즈에 참여하고 있는 해운 기업이 전체 성공량 기준으로 65% 정도 됩니다. 그래서 65%라는 것 자체는 전체 해상 물동량의 65%가 벌써 머스크가 차지하고 있는 머스크 플로어라고 하는 SCM 관리 통합 플랫폼에 벌써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외에 나머지 구간에 내력 운송이라든지 통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풀필먼트, 디스트리뷰션 센터의 서비스 자체를 본인도 직접 진행하고 아니면 파트너들도 계속 참여를 시키면서 서플라이 체인을 연결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머스크 자체는 오픈 안에서 서비스를 완벽하게 진행을 하면서 예전에 해상운송이라는 그런 단독 액티비티를 통해서 매출액을 창출하는 것 자체에서 동일한 화주를 통해서 그 화주의 모든 물류 서비스를 진행을 해나가면서 더 많은 매출액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래서 머스크는 지금 에어프레이트를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레일 서비스 팔고 있고 오션은 원오브댐으로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스크 자체가 키 액티비티 2020이라는 것을 했을 때는 해상이라는 말 자체가 여기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머스크 플로라고 하는 통합 운영 플랫폼, 디지털 솔루션 부분, 그 다음에 로지스틱 서비스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이런 구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해운 기업이 단순하게 현재 더 많은 것을 판매하기 위해 가지고 커머셜 플랫폼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실제 이렇게 내가 물류 쪽을 가야 되고 물류 쪽을 가기 위해서는 디지털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길어진 그다음에 더욱 많아진 서플라이 체인을 온라인에서 관리하는 그런 능력까지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플랫폼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테크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저희 회사 명칭은 밸류 링크 U군입니다. U라고 하는 거는 국제물류의 생태계 모든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U라는 걸 붙였고요. 어떤 밸류를 제공할 거냐라고 하면 올마이티 SCM 플랫폼을 제공을 하겠다라고 회사의 설립 취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물류에 필요한 모든 8가지의 커머셜 트레이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공급망 사슬을 연결하기 위해서 SCM을 위한 각종 디지털 기술들, 클라우드, 빅데이터, 카고 트래킹, IoT, 운영 솔루션, 블록체인, RPA나 AI까지 그 기술들을 제공을 해서 글로벌 공급망 사슬 연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모든 참여자들한테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자체도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각종 정보, 데이터, 기술의 이전까지 무료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밸류링크의 서비스입니다. 그다음에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성화를 시켜야 오래갈 수가 있어서 파트너 그룹으로 GSDC라는 글로벌 해운물류 디지털 컨소시엄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 파트너들을 한국과 외국의 서비스 파트너들을 또 참여를 시키면서 또 같이 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왜 무료로 해가지고 하냐라고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한진해운 출시, 저 역시도 한진해운 출시이고 저희가 설립했던 취지 자체가 한진해운이 없어지고 나서 그때 가지고 있던 노하우를 가지고 한국 해운 물류 쪽에서 좀 공헌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보자. 그거를 또 사회에다가 공헌할 수 있게 제공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회사를 만들다 보니까 이 서비스 자체가 무료로 해가지고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올해가 4년 차인데 올해까지를 한국의 기업들한테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한국에서 서비스를 했다라고 하면 내년서부터는 이 서비스를 글로벌리 확대해서 글로벌 물류사들, 글로벌 화주들까지 참여를 하는 그래서 글로벌에서 이런 플랫폼과 관련된 서비스를 격차 없이 그다음에 비용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는 게 저희들의 취지입니다. 저희는 플랫폼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면서 플랫폼을 두 가지의 관점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플랫폼의 개발자, 그다음에 운영자로서의 역할이 있고요. 하나는 저희도 하나의 플랫폼 사용자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의 개발자 운영자 역할에서는 무료 공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사용자의 역할에서는 저희도 이제 수익화 모델을 거기에 사용자 역할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올리원 플랫폼 서비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장에 설명을 드리는 것 자체가 국제물류가 이렇게 화주가 여러 물류 기업을 별도로 해가지고 컨택을 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그 다음에 기회 손실 비용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저희 플랫폼을 이용을 하시면 모든 화주 기업과 모든 파트너 기업들 자체가 온라인에서 접속이 될 수가 있고 거기 안에서 트레이딩, 모든 정보, 데이터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올인원 플랫폼의 체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플랫폼 자체가 모든 물류 실행사의 부팅 시스템, 그다음에 OMS나 FMS, WMS, TMS 통관 시스템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제공을 받으면서 고객들한테 비지빌리티를 제공해 드린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플랫폼은 8가지 트레이딩을 한꺼번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장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플랫폼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중에서의 해상 운송, 그 중에서 항공 운송, 뭐 트럭 운송, 뭐, 창고 서비스 이런 것들을 단독적으로 하다 보니까 고객들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여러 업체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중복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데이터를 중복적으로 입력해야 되는 반면에 저희는 그 서비스를 저희 사이트에서 한 번에 입력하시면 연관되어 있는 서비스를 이제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고객들한테 편리함과 비용 절감의 효과를 같이 드리고 있다라고 해서 국제물류와 관련된 8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DT테크 기반으로 서비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겁니다. 그래서 카고 트래킹이 예전에 EDI,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를 중심으로 했다라고 하면 저희는 부킹과 AIS나 IoT라는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리얼타임의 카고 트래킹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비지빌리티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화물의 위치나 상태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운송한 실적 정보를 리뷰를 해드리고 그걸 통해서 옵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라우트라든지 서비스를 선택하는 과정 중에 옵티마이제이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에스티메이션 얼라발 타임이라든지 오토카고 무브먼트, 그다음에 선박이나 컨테이너 트럭이라고 하는 자산의 운용 정보를 제공을 해드려 가지고 데이터를 그런 그 실적 리뷰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하는 작업에 시간을 들이는 거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 이거를 위해 가지고 AI나 블록체인의 기술을 저희 빅데이터 분석에다가 적용을 시켜 가지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이 원하는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에서만 제공을 해드리면 사실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서비스는 국제물류를 타겟팅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라고 하는 도메스틱만이 아니라 글로벌의 모든 서비스를
같이 연결하는 온라인 채널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밸류링크가 어떻게 이렇게 무료로 하는 거에서 어떻게 수익화를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면 사실은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무궁무진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여기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5가지의 서비스 자체를 현재 준비를 하고, 그중에서 지금 하얗게 보이는 2가지는 현재 서비스를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기존의 판매자나 구매자가 손해보지 않으면서도 저희는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래서 상생의 모델들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앞에 이커머스 비즈니스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반면에 사실 이커머스 전용 물류라는 서비스 자체는 사실 굉장히 빈약합니다. 아마 일부 분들이 풀필먼트 서비스라는 거를 들으셔가지고 풀필먼트가 만사 모든 서비스가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 그림에서 보시듯이 풀필먼트 서비스는 국내로 들어온 다음에 고객한테 가는 과정만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수익 과정, 다시 외국으로 나가는 특정 과정 자체가 배제돼 있다는 반면에 저희는 그것까지도 모두 연결한 국제 운송과 통관, 풀필먼트의 라스트 마일, 관부가세 환급까지 모든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ICF라는 서비스 모델로 만들어서 고객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서비스가 국내로 수입되는 서비스 플러스 해외로 수출되는 과정, 그다음에 창고 간에서 운영되는 모든 과정들에 적용이 됩니다. 이 서비스를 시스템 베이스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8가지 온 서비스, 커머셜 서비스에 들어와 있는 파트너들의 테리프와 파트너들의 정보를 기반으로 고객사가 이커머스 기업이든 리셀러나 셀러든 제조기업이든 본인들의 서비스 오더에 견적을 바로 제공을 해드리고, 운송 오더를 연결을 해드리고, 운송하는 관리, 그 다음에 등산 역시도 각 서비스 오더별로 정상 관리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운송이 끝나고 나면 실적 리포트까지 고객사가 이지원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별도로 글로벌에 있는 모든 파트너를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없이 이지원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관리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글로벌에서 풀필먼트 창고에서 재고 관리까지 이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트너들한테는 본인들의 레이트 자체를 오픈북 방식으로 고객한테 주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물량을 연결해드리고, 고객사는 이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견적 과정들, 운송 과정들, 재고 관리 과정들, 그다음에 물류팀을 별도로 운영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메리트를 드리고 있고, 그중에서 고객사를 통해서 밸류링크는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고객사, 물류 파트너사, 밸류링크까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구조 자체는 어떤 특이점을 가지고 있냐면요. 파트너들하고 밸류링크 자체는 상호 윈윈의 파트너 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굳이 저희의 온 네트워크가 아니라도 이 서비스 체제를 가지고 글로벌 서비스를 확대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이 글로벌리 같이 서비스 커버리지를 확대 나갈 수 있는 그런 윈윈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는 과정 중에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오면서 연결과 협업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뭐 초연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물류도 사실은 저렇게 커버리지가 넓혀지고 그다음에 다양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연결이나 협업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상생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류 내에 있는 생태계, 그다음에 파트너들과의 어떻게 상생을 가져갈 수 있는 것 자체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 상황이지만 상생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플랫폼이 아니면 디지털 기술 자체가 굉장히 그런 거에서 공헌을 할 수 있다. 특히나 한계 비용 대화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중에서 플랫폼이나 디지털 기술들을 많이 이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디지털은 이제 선택해야 하는 필수. 그래서 커머셜을 많이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향후에 사실은 더 많은 비즈니스로 나가기 위해서는 커머셜을 넘어선 오퍼레이션과 데이터 기반으로의 플랫폼을 좀 고민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뉴딜 역시도 어,
빅데이터 쪽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빅데이터 서비스를 스스로 만드시는데 빅데이터 서비스를 스스로 만들기 시작하면요. 빅데이터가 형성이 안 됩니다. 빅데이터의 중요성은 뭐냐면 내부 데이터가 아니라 사실은 마켓에 있는 굉장히 여러 데이터, 실시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데 나만의 데이터만 가지고서 빅데이터를 형성을 한다면 사실은 가져갈 수 있는 효용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분석하고 활용하고 교환하고 전달하는 이 모든 것이 디지털 전환과 관련 기술이라고 한다면 그 핵심에 빅데이터가 있고 빅데이터를 모으는 과정 중에서 연결과 협업이라는 걸 꼭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아까 설명 잠시 드렸던 GSDC라는 그런 민간 컨소시엄을 저희가 이제 또 사무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SDC가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비도 없고 운영비도 없고 거기에 들어오시면 각종 데이터나 정보나 기술들 자체를 무료로 제공을 받으실 수 있어가지고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해운기업이나 물류기업이나 공공기관들 한 70여 개 들어와 계신데 규모 있는 기업들 들어와 계시죠. 이런 기업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시니까 많은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또 하나가 디지털 전환과 관련돼 가지고 물류기업이 해운이나 물류기업이 접근하는 게 왼쪽에서 보이는 수익성, 비용 절감하고 수익성이라는 관점에서의 접근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중시하고 있는 건 오른쪽 해운 기업을 넘어선 물류 기업을 넘어선 그래서 사실은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례로 제가 두 가지 설명을 드린 게 잔디어 케이스랑 현대자동차 케이스입니다. 잔디어라는 회사 자체가 농기계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잔디어 자체가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면서 본인들의 제품만이 아니라 타 농기구의 데이터까지 확보를 하고 거기다가 마켓 정보까지 확대를 하면서 지금은 시스템 회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디어는 더 이상 제조기업이 아니라 데이터 사업을 하는 회사로 바뀌었고요. 지금은 플랫폼하고 앱 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 전환 기술을 이용한 트랜스포메이션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잔디어가 외국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보면 현대자동차 케이스인데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님이 사실은 행보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하나는 뭐냐면 본인들의 생산 라인을 사실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게 수소차 전기차 모델을 내연기관 중심에서 수소차 전기차로 해가지고 자동차 제조 자체에서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반면에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비즈니스의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를 넘어선 커넥티드카, 그다음에 마스라는 것까지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커넥티드카나 마스라는 개념으로 가면 현대자동차만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고객이 원하면 거기에서 제공해주는 차량 중에서는 뭐 도시바 것도 들어가 있고 BMW라든지 벤츠도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현대자동차가 내가 하나의 차량 제조회사지만 향후에 마스라는 거로 가기 위해서는 그거 자체가 하나의 카테고리가 되고 나머지가 데이터와 그다음에 운영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연결하는 그런 형태로 가지고 비즈니스를 넓혀 나간다는 관점에서 지금 현대자동차가 움직이고 있고 이 케이스가 아까 머스크의 케이스, 머스크가 확대게 된 케이스랑 보시면 굉장히 그 비슷한 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디지털이라는 것 자체, 해운 시장이 좋다 나쁘다만이 아니라 해운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을 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많은 비즈니스를 확대 나가기 위해서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한 트랜스포메이션을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곳의 밸류링크가 좋은 가치를 제공을 해드리면서 같이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밸류링크도 계속할 수 있도록 1시간 반이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 발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 대표님 감사합니다.